요즘 따라 계단을 오를 때 무심코 난간을 잡게 되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쪼그려 앉았다가도 가볍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무릎이나 허리에 뭔가 눌린 듯 힘이 빠져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굳은 듯 뻐근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한 번에 들던 장바구니여도 두 번에 나눠 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었으니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 대답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증상들은 근육 감소증이라는 질환의 초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 자본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도 이 원인을 놓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며 에너지가 금방 고갈됩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늦어집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그 자리에서 활동이 줄고 그로 인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초기 신호가 나타날 때 대부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큰 병이 아니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거죠. 하지만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평소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식단을 분석해보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란, 고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율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든 것, 아침에 몸이 무겁고 김장이나 대청소가 버거워진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된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식단 변화와 꾸준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고 흡수율까지 좋은 음식 5가지와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보면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 전반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30세 전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소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져 매년 3%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초대사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장기이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곧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느려지며 혈당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증이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평소 잘 버티던 가벼운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되고 회복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넘어짐과 부상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근육량까지 줄어들면 작은 발걸음의 흔들림이 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몇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근육이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근육 감소증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대사율이 하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체중이 변화하고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문제가 쌓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건강 수명의 핵심 지표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근육량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근육 감소증이 단순히 운동 부족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와 활용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움직이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 이런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근육 감소증이 혈액 검사나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체성분 분석이나 특수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근육 감소증의 진행을 막고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년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근육량과 근력 흡수율 저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 범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근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는 장기 기능이나 혈액 수치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근육의 질과 양, 그리고 기능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중이 비슷하더라도 속에서 지방이 차오르고 근육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성 비만 상태일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체성분 분석 장비나 근력 측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이나 기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검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사이 실제로는 근육 손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근육 감소가 의심돼도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좀 더 해야 하나?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섭취해도 그대로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 동화 작용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젊었을 때와 달리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절반 이하만 근육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위산 분비 감소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위산과 효소의 도움을 받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해도 몸속에서는 그 절반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져 덜 씹고 삼키는 습관도 흡수율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단을 늘려도 체감 변화가 거의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흡수율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 전략은 양뿐 아니라 소화와 흡수를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이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이 근육 감소증을 막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계란과 고기입니다.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은 꼭 먹어요. 주말엔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니 단백질은 충분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1.2g, 평균적으로 50에서 60g입니다. 계란 하나로는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럼 계란을 8개에서 10개씩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위와 장에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어도 그중 일부만 근육 합성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살코기를 먹는다고 해도 실제 단백질 함량은 20g 내외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 먹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지방과 단백질 분해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먹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실제로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식사 패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합성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서 20에서 30g 이상 섭취한 단백질은 더 이상 근육 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여전히 저녁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육 위주의 단백질 섭취도 문제입니다. 가공육은 단백질 함량 대비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아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 오히려 근육 건강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란과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다양한 식품에서 더 소화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더 균형 있게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과 고기보다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음식과 그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서 근육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동화작용 저항성 때문에 단백질 합성 효율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보다 1.2에서 1.5배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분배와 조합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이며 이 이상을 한 번에 먹어도 추가적인 합성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근육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근육 합성을 재개하고 하루 종일 대사와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단백질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과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 C와 K는 아미노산 대사를 도와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현미기리 같은 통곡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전환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 영양소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입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벽 기능을 강화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피해야 할 조합을 거르는 것입니다. 단백질 식사 직후에 커피나 진한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므로
단백질 식사와는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의 첨가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해 근육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단백질의 흡수율과 활용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계란과 고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겨울철 속풀이용으로만 생각하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오랫동안 말려 수분을 빼낸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이 농축됩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75g에 달하는데 이는 계란 12개 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게다가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위가 약하거나 씹는 힘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해독 기능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조리할 때는 황태를 미지근한 물이나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적당한 크기로 찢어 미역, 무, 콩나물 등과 함께 국을 끓이면 좋습니다. 이때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드셔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고 가능하면 주 34회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100g당 약 8에서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한 모약 300g에는 20g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고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면 품질도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이미 단백질이 잘 분해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나이가 들어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 씹기 편하고 부드러워 치아나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뼈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조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게 찐 두부를, 점심에는 간장 양념으로 조린 두부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단한 두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세요. 순두부는 100g당 단백질이 5g 내외인 반면 단단한 두부는 15g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두부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찬 분들은 반드시 데워서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황태와 두부를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면 계란과 고기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고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작고 귀여운 모양과는 달리 영양이 강력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지수 식품이라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식후 심한 졸음이나 무기력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했더니 오후 활동량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병아리콩은 한 번에 삶아두면 보관이 쉬워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루 정도 충분히 불린 뒤 압력수치나 냄비에서 완전히 익혀 한 컵씩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밥에 섞어 짓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부드럽게 갈아 수분화죽으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처음 드실 땐 하루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해 장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고소한 향이 매력적인 들깨입니다. 들깨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0g을 넘으며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들깨는 고소한 맛 덕분에 나물무침이나 국물 요리에 넣기 좋고 들깨가루로 만들어 밥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들깨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 성분이 많아 산패되기 쉬우므로 볶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고 가능하면 1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청소 효과뿐 아니라 관절 윤활에도 도움을 줘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미역국이나 버섯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부드럽고 깊어져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과 들깨를 식단에 함께 포함시키면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보충하면서 혈관장 근육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우리가 흔히 반찬이나 국거리에 사용하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라고 하면 단백질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금치 3컵에는 약 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버섯 100g에는 3g 내외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식품은 칼로리가 매우 낮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백질 대사와 근육 건강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근육세포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 대비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하며 특히 글루타민산이 풍부해 맛을 깊게 하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느타리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으며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시금치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영양적 시너지가 큽니다. 시금치의 비타민과 버섯의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만나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소화를 원활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조리 시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씻는 대신 마른 천이나 키친타월로 표면을 닦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해야 향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버섯된장국 등은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고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 총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 버섯 두부를 함께 조리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균형을 이루어 근육 합성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어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지만 비용과 준비 시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려면 고단백 식품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보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와 버섯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건강한 조력자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식단에 넣어야 3개월 만에 기력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계획의 핵심은 꾸준함과 분배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고 각 끼니에 최소 1가지 이상 고단백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차에는 아침 식사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황태를 미역이나 무와 함께 끓여 국을 만들고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여기에 두부 한 조각을 곁들이면 아침 한 끼에서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평소 식단에 병아리콩을 1스푼 추가하고 저녁은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포함하세요.
이렇게 첫 주는 식단 변화에 몸이 적응하도록 단백질 공급원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2주차에는 점심 식단을 강화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병아리콩을 섞어 짓고 들깨가루를 넣은 나물 반찬을 곁들입니다. 된장국이나 청국장에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하면 한 끼에서 20g 이상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버섯볶음과 시금치 무침을 곁들여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깁니다. 3주차에는 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오후에 배가 고플 때는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이나 두유 한 잔을 마시세요. 두유는 콩 단백질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고 병아리콩 간식은 포만감을 유지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입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황태국과 두부를, 점심과 저녁에는 들깨나물과 시금치, 버섯 반찬을 계속 포함시킵니다. 4주차 이후에는 1에서 3주차 식단을 반복하되 재료와 조리법에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어 황태를 구워서 샐러드 토핑으로 쓰거나 병아리콩을 으깨서 스프를 만들고 버섯을 오븐에 구워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단이 지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달이 되면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회복되고 3달 차에는 활동 범위가 확실히 넓어집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재료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균등하게 흡수율이 높게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3개월 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단백질 식품과 3개월 회복 식단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건강 수명을 지키고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천천히 무너지고 또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잡는 손이 내년에도 여전히 힘이 없다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저녁 식사에서 황태 한 줄, 두부반무, 병아리콩 한 줌을 추가한다면 근육의 회복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를 위해 거창한 준비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방과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날씨가 풀리면 이런 미루는 마음은 근육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잃어버린 만큼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달 후 거울 앞에 선 자신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단을 가뿐히 오르고 장을 보며 더 이상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손주나 가족들과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삶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실제 의학 지식과 생활 속 실천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